중년의 사랑은 서툴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무거울 뿐입니다.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당당한 선언이 되어 돌아옵니다. 15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시작되는 운명적인 재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파리의 연인 서울에서 못다한 이야기, 지금 그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5월의 서울은 너무나 눈부셔서 오히려 서글펐다. 강남대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의 경적 소리와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강렬한 햇살은 지수에게 이곳이 더 이상 자신이 꿈꾸던 낭만의 도시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지수는 낡은 에코백의 끈을 고쳐 매며 횡단보도 앞에 섰다. 30 중반을 넘어 40의 문턱에 들어선 그녀의 얼굴에는 파리 노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나리오를 쓰던 시절의 천진남 대신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온 중년 여인의 고단함이 옅게 배어 있었다. 지수는 파리에서 돌아온 뒤 작은 프로덕션의 보조 작가와 영상 편집 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한때는 세상을 뒤흔들 글을 쓰겠노라 호기 담당했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마트의 세일 전단지와 밀린 관리비 고지서뿐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기죽지 않았다. 아니, 기죽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길가의 핀 민들레처럼 척박한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기어이 고개를 쳐드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여자였다. 아저씨,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단골인데.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며 흥정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당당했다. 상인은 혀를 내두르면서도 지수의 환한 미소에 못 이겨 콩나물 한 움큼을 더 얹어주었다. 지수는 그 작은 덤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낡은 자취방 창가에는 파리에서 가져온 작고 바랜 에펠탑 모형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언젠가 다시 비상하겠다는 꿈의 마지막 불씨였다. 그 무렵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JS그룹의 집무실. 태주는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맞춘 수트와 한치의 오우트러짐도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사람들은 그를 심장이 없는 경영기계라 불렀다. 하지만 태준의 가슴 속에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깊은 구멍 하나가 있었다. 수년 전 파리의 비 내리는 거리에서 잃어버린, 아니 스스로 놓아버린 어떤 기억 조각 때문이었다. 회장님, 이번에 새로 계약할 시나리오 작가 리스트입니다. 한 명은 파리에서 공부했다던데 이력서 보시겠습니까? 비서의 말에 태주는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손을 저었다. 파리.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려왔다. 그는 화려한 파티와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지만 가끔 혼자 남겨진 밤이면 파리의 오래된 연립주택 창가에서 새어나오던 따뜻한 노란 불빛을 떠올리곤 했다. 그 불빛 아래서 서툰 프랑스어로 웃으며 자신을 맞이해주던 그 여자를.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소나기 같다. 지수가 JS그룹의 홍보 영상 프로젝트의 보조 작가로 투입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지수는 잔뜩 긴장한 채 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자신의 낡은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그녀는 자꾸만 발끝을 오므렸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심에 태준이 있었다. 수많은 수행원 사이에 둘러싸여 걷는 그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구석으로 물러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가 옆을 지나가는 찰나 지수의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향기가 있었다. 파리의 비냄새와 섞여 있던
그가 즐겨 쓰던 서늘한 시더우드 향.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태준 또한 무언가에 홀린 듯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십수년의 세월이 단숨에 증발해버리는 듯한 정적이 로비를 가득 채웠다. 태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일렁였고 지수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지수야? 태준의 입술에서 나온 이름은 아주 낮고 떨렸다. 그것은 명령도 질문도 아닌 절규에 가까운 부름이었다. 지수는 흩어진 종이들을 줍지도 못한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재벌 2세가 되어 돌아온 남자와 여전히 삶의 전쟁터에서 버티고 있는 여자. 그들의 재회는 파리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공기를 타고 흐르는 텐션만큼은 그때보다 훨씬 더 뜨겁고 무거웠다. 태준은 성큼성큼 다가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직접 줍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정성껏 모아 지수에게 건네며 그녀의 야윈 손가락을 가만히 응시했다. 펜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너, 왜 이러고 살아? 내가 분명히 잘 살라고 했잖아. 태준의 말투는 예전처럼 거칠고 직설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애틋함이 가득했다. 지수는 애써 턱을 치켜들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중년의 여유가 묻어나는 미소였지만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잘 살고 있었어요. 당신 안 보일 때까진. 근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 쪽팔리게 만들어요? 지수는 서류를 뺏기듯 채어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빠져나갔다. 태준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 부근이 욱신거렸다. 1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감정이라는 것이 그녀의 낡은 에코백이 흔들리는 모습 하나에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태준은 비서를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방금 그 여자 어떤 프로젝트 담당인지 당장 알아내. 그리고 오늘 오후 일정 다 취소해. 지수는 학교 앞 분식집에 앉아 떡볶이 1인분을 시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매콤한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이런 모습일 때일까? 그녀는 물컵 속에 비친 자신의 부스스한 머리카락과 주름진 눈가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수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떡볶이를 한 입 크게 베물었다. 그래, 어차피 우린 다른 세상 사람이야. 잠시 꿈을 꿨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태준이 불러준 자신의 이름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서울의 오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파리에서 못다한 이야기, 한국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풀어내야 할 엇갈린 운명의 실타래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수는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한 문장을 적어 넣었다. 다시 만난 그는 여전히 아프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의 집무실은 정적이 흐르다 못해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 JS 그룹 전략기획실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책상 위에 놓인 프로젝트 기획안을 내려다보았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전면 수정 지시,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보조작가. 이지수를 메인 책임 작가로 앉히라는 명령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회장님, 이지수 씨는 경력도 짧고 주로 단막극이나 보조작가만 해온 분입니다. 그룹의 사활이 걸린 30주년 홍보 영상 메인을 맡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실장의 조심스러운 조언에 태주는 서류 한 장을 무심하게 넘기며 대꾸했다. 그의 시선은 서류가 아닌 로비에서 마주쳤던 지수의 낡은 구두 끝에 머물러 있었다. 리스크? 그건 내가 감당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야. 파리의 낭만과 서울의 열정을 동시에 아는 작가 이지수 말고 누가 있어? 가서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태준의 단호한 태도에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태준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는 말은 사실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10수년 전 파리의 센강 너머로 그녀를 떠나보낼 때 그는 자신의 심장 절반을 도려냈었다. 다시 만난 그녀가 그늘진 얼굴로 시장통을 누비는 모습을 본 순간 그 도려냈던 심장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때의 힘없는 유학생이 아니었다. 세상을 다 가져도 그녀 하나를 가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이 차가운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한편 지수는 갑자기 들이닥친 JS그룹 관계자들 때문에 넋이 나가 있었다. 낡은 자취방 앞에 검은 세단이 줄지어 서 있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광경은 마치 10년 전 파리에서 겪었던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메인 작가라고요? 제가요? 지수는 건네받은 계약서의 금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 화려한 제안 뒤에 누구의 그림자가 서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수는 계약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한태준 회장님 전하세요. 저 동정은 안 받는다고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지 이런 식으로 팔려가고 싶진 않네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는 지수의 등 뒤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수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언제 왔는지 태준이 문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고급 수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골목길이었지만 그는 마치 그 공간마저 자신의 소유인 양당당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동정? 이지수, 너 여전히 착각이 심하네. 난 비즈니스맨이야.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 내 시나리오 내가 파리에서 다 읽었어. 내가 쓴 낯선 도시의 연인들, 그거 내가 판권 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넌 실력이 있어. 다만 세상이 널 못 알아본 것뿐이지. 태주는 성큼성큼 다가와 지수 앞에 섰다. 그에게서 풍기는 차가운 향기가 지수의 공간을 단숨에 장악했다. 지수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태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 했지? 지금 내 모습이 더 쪽팔려. 재능 썩히면서 떡볶이 국물이나 묻히고 사는 거, 그게 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야? 자존심 세우고 싶으면 내 밑에 들어와서 내 실력 제대로 보여줘.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든가.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말은 독설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그를 쏘아보았다. 좋아요. 할게요. 대신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줘요. 일하는 동안엔 회장님과 작가일 뿐이니까. 글쎄, 그건 장담 못하겠는데. 난 내 사람한텐 좀 유별나거든. 태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 저돌적인 이끌림은 예전 파리의 거리에서 그 무모한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보폭에 맞춰 걷기 시작했다. 낡은 골목을 빠져나와 화려한 대로로 나가는 길, 지수는 문득 자신의 손을 꽉 쥔 태준의 손등을 보았다.
거칠고 투박했던 유학생의 손은 이제 매끄럽고 단단해졌지만 그 속에 숨겨진 온기만큼은 변하지 않았음을 느꼈다. 다음 날 지수는 JS 그룹 전략회의실에 당당히 입성했다. 그녀를 무시하는 임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수는 주눅 들지 않았다. 그녀는 파리에서 갈고 닦은 세련된 감각과 중년의 깊이를 담아 기획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로고를 보여주는 홍보 영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움을 팔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 그 순간 곁에 있는 기업. 그것이 JS의 미래여야 합니다. 지수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그때 맨 상석에 앉아있던 태준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다. 봤습니까? 이게 내가 이지수 작가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 토달지 마세요. 이 작가 결정이 곧 내 결정입니다. 태준은 회의실을 나가며 지수의 옆을 지날 때 남들이 보지 못하게 그녀의 손을 짧게 꽉 쥐었다 놓았다. 지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무심한 척 서류를 챙겼다. 하지만 사건은 그날 오후에 터졌다. 태준의 정략 결혼 상대였던 대기업 가문의 외동딸 민주가 회사로 들이닥친 것이다. 민주는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지수의 앞에 섰다. 당신이 그 작가야? 태준 씨가 정신 못 차리고 데려왔다는 그 여자? 지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응수했다. 작가 이지수입니다. 무슨 용건이신지. 용건? 당신 주제 파악이나 시켜주려고 왔어. 태준 씨한테서 떨어져. 당신 같은 여자가 넘볼 자리가 아니야. 민주가 지수의 어깨를 밀치며 폭언을 퍼부으려던 찰나 문이 열리며 태준이 나타났다.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민주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으며 지수 앞에 섰다. 뭐 하는 거야 지금? 태준 씨, 이 여자 정체가 뭐야? 도대체 왜 이런 급 떨어지는 여자랑? 급? 태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회의실에 남은 직원들과 민주를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똑똑히 들어. 이 여자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작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곧 나 한태준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알았어?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지수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 쥔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10년 전 파리의 파티장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왔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고 독선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 등지고서라도 자신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진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지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중년의 로맨스는 우아하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사랑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전쟁 같고 숨이 막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 전쟁터 한복판에 그의 손을 잡고 서 있음을. 태준은 멍하니 서 있는 지수를 데리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안 정막 속에서 태준이 지수에게 물었다. 쪽팔려? 아니면 화나?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하게 대답했다. 둘 다요. 근데 조금 든든하기도 하네요. 태준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비록 주름도 늘고 세월의 흔적도 완연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파리의 그 뜨거웠던 여름날과 다르지 않았다. JS 그룹 본사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30층 전략 기획실 창가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지수는 책상 가득 펼쳐진 콘티북 위로 안경을 치켰으며 붉게 충혈된 눈을 비볐다. 커피 머신에서 흘러나온 진한 카페인 향이 비릿한 종이 냄새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낮의 소란스러움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지수와 태준 사이에는 오직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와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남았다. 태준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소파에 앉아 지수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수억 원짜리 전략 기획서보다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고민에 빠진 그녀의 가느다란 목덜미가 훨씬 더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는 일어나 천천히 지수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만해. 그러다 쓰러지겠다. 사람이 독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낮에 회의실에서 천둥처럼 호령하던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오직 지수의 건강을 염려하는 다정한 연인만이 그곳에 있었다. 지수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펜 끝을 굴렸다. 회장님이야말로 들어가시죠. 내일 아침 이사회라면서요? 전 이 대목이 풀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요. 이지수. 태준이 지수의 의자를 자기 쪽으로 확 돌려 세웠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지수의 안경이 콧등 아래로 미끄러졌다. 당황한 지수의 눈동자가 태준의 깊은 눈 속에 갇혀버렸다. 태준은 무릎을 굽혀 지수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지수의 뺨에 닿았다. 너 나 피하려고 일에 매달리는 거 다 알아. 근데 지수야, 우리가 지금 20살도 아니고 언제까지 숨바꼭질 할 건데? 파리에서 내가 나한테 했던 약속 벌써 잊었어? 파리의 약속. 그 단어가 나오자 지수의 손에 힘이 풀리며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10수년 전 몽마르트 언덕의 작은 자취방에서 지수는 태준의 손등에 에펠탑 모양의 낙서를 그리며 약속했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땐 절대 서로의 손을 놓지 말자고.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현실은 그 낭만적인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다. 지수는 부도난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했고 태준은 무너져가는 그룹을 살리기 위해 정략 결혼이라는 재단 위에 올라야 했다. 잊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태준 씨, 그땐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잖아요. 지금은 난 마트 마감 세일을 기다리는 여자고 당신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회장님이에요. 우리 사이에 놓인 이 빌딩 높이만큼이나 먼 거리가 안 보여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중년의 사랑은 감정만으로 달려가기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태준은 지수의 투박한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갖다 댔다. 쿵, 쿵, 굵고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의 진동이 지수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이게 보여? 이 안에는 빌딩도 없고 JS 그룹도 없어. 그냥 너 때문에 미치도록 뛰는 한태준만 있다고. 내가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값을 깎든 파리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든 내 눈엔 똑같은 이지수야. 자존심 내세우지 마.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 15년이야.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지수의 얼굴을 감싸쥐고 이마를 맞대었다. 두 사람의 안경 너머로 엇갈렸던 세월의 회한이 눈물처럼 고였다. 지수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힘이 없었다. 억척스럽게 버텨온 그녀의 방어 기제가 태준의 뜨거운 진심 앞에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와서. 당신 소식 들릴 때마다 TV 끄고 신문 덮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 초라함이 당신 앞길 막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숨었어요. 바보 같은 여자. 태준은 지수를 품에 꼭 안았다. 낡은 가디건 너머로 전해지는 지수의 가냘픈 체온이 태준의 빈 가슴을 가득 채웠다.
사무실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빛처럼 쏟아졌다. 파리의 센강변에서 보았던 야경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고단한 서울의 밤이었지만 지금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낙원보다 평온한 공간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숨소리를 공유하던 태준이 지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일 이사회 끝나면 같이 가자. 어디를요? 파리. 거기 가서 우리 약속 다시 갱신해야지. 이번엔 에펠탑 낙서가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도장 찍으러. 지수는 태준의 가슴팍을 가볍게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중년의 로맨스는 능글맞으면서도 어딘가 아이 같은 구석이 있었다. 태준은 지수의 웃음소리에 비로소 긴장을 풀고 함께 웃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콘티북 대신 파리에서의 추억을 나누었다. 가난해서 바게트 빵 하나로 하루를 버텼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던 시간, 길거리 화가에게 속아 말도 안 되는 초상화를 그렸던 기억. 이야기 보따리가 풀릴 때마다 30층 집무실은 파리의 작은 다락방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태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태준의 정략 결혼 상대였던 민주의 집안과 태준의 숙부인 이사들이 힘을 합쳐 태준을 회장직에서 해임하려는 긴급 안건을 상정했다는 속보였다.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태준 씨, 나 때문이죠? 내가 나타나서. 아니, 이건 내가 넘어야 할 산이야. 너 때문이 아니라 널 지키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일 뿐이지. 태준은 당황하는 지수를 안심시키듯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다. 그는 다시 냉철한 JS의 수장으로 돌아와 수트 단추를 채웠다. 하지만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온화했다. 지수야, 넌 내 글만 써.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무대 뒤가 시끄럽다고 배우가 연기를 멈추면 안 되잖아. 안 그래? 태준은 당당하게 사무실을 나섰다. 지수는 창가에 서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다. 이제 폭풍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두렵지 않았다. 15년 전에 그녀는 도망쳤지만 마흔의 이지수는 사랑을 지키는 법을 알기 때문이었다. 지수는 다시 펜을 잡았다. 그리고 콘티북 첫 장에 제목을 적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원목 테이블은 마치 거대한 단두대처럼 보였다. 짙은 회색 수트를 입은 이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공기는 날카롭게 벼린 칼날처럼 차가웠다. 태준의 숙부인 한 이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렸고 그 옆에는 파혼 통보를 받은 민주의 아버지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상석을 노려보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경영 보고가 아니었다. 한태준이라는 젊은 사자를 우리에서 끌어내려 길들이거나 아예 야생으로 쫓아내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섰다. 평소보다 더 짙은 남색 수트를 입은 그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에는 비서진 대신 낡은 가죽 가방을 든 지수가 서 있었다. 이사들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신성한 이사회의 정체불명의 여자라니.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한 회장, 이게 무슨 무례인가? 공과 사를 구분 못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 오늘 안건이 무엇인지 잊었나? 한 이사가 선공을 날렸다. 태준은 아무런 대꾸 없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는 곁에 서 있는 지수에게 앉으라는 눈짓을 보냈다. 지수는 수많은 시선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등을 곧게 폈다. 그녀의 눈빛은 파리의 햇살을 머금은 듯 맑고 단단했다. 잊지 않았습니다. 저의 해임안 그리고 JS 그룹의 차기 홍보 전략에 대한 재검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 프로젝트의 책임 작가이자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이지수 작가를 모셨습니다. 태준의 목원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다. 민주의 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났다. 한태준,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가문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계약과 신뢰를 저버리겠다고. 태준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민주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리한 송곳처럼 차가웠다. 신뢰요? 당신들이 말하는 신뢰는 비즈니스라는 명목하에 사람의 감정을 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랑하는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수만 명의 직원이 딸린 그룹을 지키겠습니까? 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이지수 작가와 함께 갈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이 프로젝트로 JS의 새로운 30년을 증명할 겁니다. 태준은 지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열어 화면을 띄웠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파리의 낡은 골목에서 한국의 소박한 시장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손이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아이의 손등을 어루만지고 펜을 쥐고 꿈을 쓰는 손들. 여러분은 JS가 파는 것이 자동차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안식이고 내일입니다. 이 영상에 담긴 진심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저 이지수는 오늘 당장 펜을 꺾겠습니다. 그리고 한 회장님의 곁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단 1초라도 울린다면 회장님의 해임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준의 등 뒤에 숨은 가냘픈 연인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칼을 든 여전사였다. 영상이 흐르는 동안 회의실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잊고 살았던 사람 냄새 나는 풍경들이 화면을 채웠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늙은 이사들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기 시작했다. 영상이 끝나고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가치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보는 세상이고 제가 만들고 싶은 JS의 모습입니다. 저를 해임하고 싶으시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나가는 순간 이 프로젝트의 모든 권리와 JS의 미래 가치는 저와 이 작가가 가져갑니다. 여러분은 낡은 껍데기만 남은 그룹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선택하시죠. 태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산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남자의 힘이었다. 한이사와 민주의 아버지는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태준은 지수의 손을 책상 위에서 보란듯이 꽉 잡았다. 10년 전엔 그렇게 비겁하게 숨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알 수 있게 외칠 겁니다. 이 여자가 내 운명이고 내 전부라고. 그의 포효가 회의실 천장을 울렸다. 지수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태준의 손을 맞잡았다. 중년의 로맨스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이처럼 서로의 손등에 새겨지는 단단한 약속 하나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결국 해임안은 부결되었다. 이사들은 태준의 저돌적인 리더십과 지수의 감성적인 프로젝트가 만들어낼 시너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태준의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복도 끝에서 태준은 지수를 돌려세워 품에 꽉 안았다. 수많은 직원이 지켜보는 앞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무서웠지? 아니요. 당신이 내 손을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아파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지수의 농담에 태준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수의 이마에 깊게 입을 맞추었다.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 서울이든 파리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야. 태준의 품 안에서 지수는 창밖의 서울 시내를 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고 낯설었던 빌딩 숲이 이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화려한 촛불처럼 보였다. 이 사회에서의 정면 돌파는 JS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한태준 회장이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선포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지수는 하루아침에 현대판 신데렐라 혹은 회장을 홀린 여우라는 극단적인 수식어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우는 짧았다. 회의실을 나올 때의 환희가 가시기도 전에 현실은 다시 차가운 발톱을 드러냈다. 태준은 지수를 자신의 관사로 데려갔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였지만 지수는 그곳의 대리석 바닥이 얼음판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앉아 자신의 거친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태준 씨,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까 이사들의 눈빛. 그건 승복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지수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관없어. 그들이 어떤 덫을 놓든 내가 내 옆에 있는 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지수야,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하지만 위기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태준의 어머니이자 JS재단의 이사장인 박 여사가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이다. 박 여사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우아한 옷차림과 차가운 보석들은 지수의 소박한 차림새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게 그 유명한 한태준의 여자인가? 파리에서 묻혀온 먼지인 줄 알았더니 제법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네. 어머니, 말씀 삼가주세요. 태준이 막아섰지만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수 앞에 섰다. 이지수 씨라고 했나? 당신 때문에 우리 태준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민준의 집안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지. 당신이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박 여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지수의 심장에 박혔다. 중년의 로맨스는 단순히 둘만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얽히고 설킨 비즈니스와 가문의 체면, 그리고 수천 명의 생계가 걸린 주식 그래프까지. 지수는 자신이 태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글과 마음뿐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지수는 태준이 잠든 사이 몰래 관사를 빠져나와 자신의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곰팡이 냄새와 삐걱거리는 침대가 오히려 안온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에펠탑 모형을 어루만지며 밤새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진부한 대사가 자신의 인생에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지수는 태준에게 짧은 쪽지 하나를 남기고 프로젝트에서 자진 하차했다. 태준 씨, 당신의 왕관이 나 때문에 빛을 잃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왕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나는 내 글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잠시만 거리를 두기로 해요. 태준은 미친 듯이 지수를 찾아 헤맸다. 그녀가 다니던 시장, 분식집, 낡은 오피스텔까지 뒤졌지만 지수는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태준은 사무실 집기를 박살내며 포효했다.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내가 다 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한편 지수는 파리 시절 알고 지내던 선배의 배려로 교회의 작은 창고 개조 작업실에 숨어들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오직 글에만 매달렸다. 태준과의 재회, 이사회에서의 외침, 그리고 다시 찾아온 이별의 고통을 시나리오 속에 녹여냈다. 그것은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니라 한 남자를 향한 절절한 연서였다. 지수는 글을 쓰며 깨달았다. 자신이 태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의 곁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리더로 남게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밤낮 없이 자판을 두드렸다. 화면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자판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무렵 태준은 그룹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었다. 그는 박 여사와 숙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개인 자산을 출연해 주가를 방어했고, 민준의 가문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해외 파트너사를 찾아 나섰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롭고 깊어졌다. 그는 지수가 남긴 쪽지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찾지 않을 거야. 내가 내 발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내가 만든 그 위대한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넌 내 곁으로 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태준은 지수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간 홍보 영상의 편집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지수가 남긴 콘티와 메모 하나하나를 보며 그는 그녀의 숨결을 느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 지수가 비워두었던 엔딩 크레딧 자리에 태준은 한 문장을 직접 써넣었다. 당신은 나의 연인이며 나의 영웅입니다. H. T. J.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지수의 펜 끝과 태준의 결단력이 만나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덧 프로젝트의 최종 시사회가 다가왔다. 지수는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JS그룹의 소식을 들으며 낡은 구두를 신었다. 이제 숨바꼭질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쓴 시나리오의 결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자를 다시 되찾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울시청 앞 대형 전광판 아래에는 수많은 인파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퇴근길의 분주함도 자동차의 소음도 일순간 정지한 것 같은 정적이 도심을 감싸 안았다. JS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홍보물이 아니었다. 지수가 어두운 창고 방에서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한 남자를 향한 절절한 고백이자 세상 모든 버티며 사는 이들을 향한 위로였다. 영상은 화려한 빌딩 대신 파리의 낡은 지붕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비에 젖은 돌담길을 걷는 이름 모를 여자의 뒷모습과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남자의 시선. 화면 위로 지수의 나레이션이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연인이었고 누군가의 영웅이었습니다.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 앞에서 잠시 그 이름을 잊었을 뿐입니다. 여기 15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우아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주름진 눈가를 보며 수고했다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미래의 전부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태준이 직접 써넣은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당신은 나의 연인이며 나의 영웅입니다. 이 한 문장은 JS그룹의 주가 그래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대중의 심장을 때렸다. 재벌 2세의 스캔들로 치부하려던 세간의 시선은 순식간에 세기의 로맨스로 바뀌었고 JS그룹의 서버는 접속 폭주로 마비되었다. 진심은 기술보다 빠르고 진실은 권력보다 강했다. 같은 시각 지수는 남대문 시장 근처의 작은 육교 위에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쓴 문장들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것을 보며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그녀의 글이, 그녀의 사랑이 비로소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는 안도감이 전신을 감쌌다. 글 잘 썼더라. 특히 마지막 대사. 그건 반칙 아니야? 익숙한 목소리에 지수가 고개를 돌렸다. 육교 끝 어둠 속에서 태준이 서 있었다. 수트 차림이 아닌 15년 전 파리에서 입었던 것과 비슷한 낡은 가죽 재킷 차림이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지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눈동자에는 전광판의 불빛보다 더 뜨거운 열망이 일렁이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내가 갈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 우리가 한국 돌아와서 처음으로 같이 떡볶이 먹었던 곳이잖아. 이지수, 너 진짜 독한 여자야. 나를 아주 전 국민 앞에서 사랑꾼으로 박제해버리고 숨어버리면 어떡해? 태주는 화난 듯 투덜거렸지만 지수의 앞에 서자마자 그녀를 부서질 듯 껴안았다. 지수는 그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태준의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심장 소리는 전광판의 영상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뜨거웠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겁이 나서. 당신 왕관이 무거워 보이니까 내가 짐이 될까봐. 내 왕관? 그거 너 없으면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일 뿐이야. 내가 내 옆에 있어야 그게 비로소 빛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지수야, 이제 이 사회도 우리 어머니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았어. 내가 없으면 한태준도 없다는 거. 태준은 지수를 품에서 떼어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지수가 파리에서 잃어버렸던 그녀의 꿈이 담긴 시나리오 수첩이었다. 이거 돌려주려고 15년을 기다렸어. 이제 내 꿈, 내가 같이 꿀 거야. 너 작가로 성공하는 거 내가 제일 앞줄에서 지켜볼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내 손 놓지 마. 알았어? 태준의 저돌적인 프로포즈에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육교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깊게 입을 맞추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히려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보란듯이 소리쳤다. 봤지? 이 여자가 내 사람이다. 이제 아무도 토달지 마. 태준의 장난기 섞인 외침에 지수는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중년의 로맨스는 부끄러움을 잊게 하는 용기와 세상을 등질 수 있는 뻔뻔함이 더해져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 여사는 여론의 반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태준의 해임한 부결 이후 재단의 비자금 문제를 태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가 수면 아래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아, 내가 승리한 것 같지? 사랑은 밥을 먹여주지 않아. 내가 감옥에 가도 그 여자가 내 곁을 지킬 수 있을까? 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지만 태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수는 태준의 곁에서 그의 서류를 검토하고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무르며 함께 싸울 준비를 마쳤다. 두 사람은 다시 JS 본사로 향했다. 이제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권력과 돈으로 무장한 이들과의 대결이 아닌 진실과 거짓의 대결. 지수는 태준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걱정 마요. 내가 당신의 영웅이 되어줄 테니까.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두 사람에게 이제는 그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새벽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태준의 어머니와 숙부들이 준비했던 비자금 음모는 오히려 지수가 찾아낸 결정적 증거들에 의해 역풍을 맞았다. 지수가 파리 시절부터 기록해온 태준의 성실함과 그가 몰래 지원해온 예술가들의 증언, 그리고 재단 내부 고발자가 넘겨준 장부들이 세상에 공개되자 음모의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진실은 때로 가혹하지만 지키려는 자에게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태준은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아니,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분과 권한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예술인 복지재단으로 기부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태준의 얼굴은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호수처럼 평온해 보였다. 후회 안 해? 지수가 짐을 꾸리는 태준의 곁에서 물었다. 태준은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지수가 들고 있는 낡은 시나리오 수첩을 가리키며 웃었다. 이 수첩 하나면 돼. 여기 우리 다음 이야기가 적혀 있잖아. JS그룹 회장 한태준은 죽었어. 이제부턴 이지수 작가의 전용 운전기사 겸 매니저 한태준만 남은 거야. 태준의 농담에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의 목을 껴안았다. 중년의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사랑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도박이었다. 태준은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가자, 우리들의 파리로. 며칠 뒤 두 사람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내렸다. 15년 전 눈물로 이별했던 그곳에 다시 선 두 사람의 손은 깍지 낀 채 단단히 맞물려 있었다. 파리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한 습기와 갓 구운 바게트 향, 그리고 오래된 돌바닥의 냄새로 가득했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돌아왔네, 진짜로. 그들이 향한 곳은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가 아닌 몽마르트 언덕 뒤편의 작고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지수가 유학 시절 머물던 태준이 매일 밤 창밖에서 그녀의 불빛을 지켜보던 바로 그 집이었다. 태준은 미리 사둔 그 집의 열쇠를 지수에게 건넸다. 이지수 작가님, 마감 기한은 평생입니다.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글 마음껏 써. 배고프면 내가 요리해주고 심심하면 내가 놀아줄게.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가 내려앉은 책상 위로 15년 전 지수가 두고 간 낡은 타자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태준이 미리 사람을 시켜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해둔 것이었다. 지수는 타자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판을 눌러보았다. 딸각딸각. 그 소리는 마치 멈춰있던 그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노을이 지는 저녁 두 사람은 생강변을 산책했다. 폭네프 다리 위에서 태준은 지수를 돌려 세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지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소박한 금반지였다. 지수야,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태준은 지수의 왼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10년 전엔 애기야 가자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불러. 넌 내 파트너고 내 동료고 내 영웅이니까. 지수야, 나와 함께 늙어가 줄래? 내 머리에 백발이 성성해지고 내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도 내가 매일 아침 내 안경 닦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허락해줘.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 뒤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다. 폭네프 다리를 지나가던 파리 시민들이 그들을 향해 아름답다 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태준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지수를 향해 소리쳤다. 들었지? 이 여자가 내 아내다. 내가 평생 사랑할 내 사람이다. 태준의 외침이 센강의 물결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지수는 그의 품에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 남자가 내 남편이에요. 내가 평생 책임질 내 사랑이에요. 두 사람은 노을빛에 물든 센강을 배경으로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돈도 권력도 화려한 직함도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운 마음과 그 어떤 권력자보다 강력한 사랑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숙소의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파리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다. 지수는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생각했다. 인생이라는 시나리오는 가끔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하지만 작가가 펜을 놓지 않는 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태준 씨, 우리 소설 제목 정했어요. 뭔데? 지수는 태준의 손등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내려갔다. 사랑을 조율하는 법 파리에서 서울까지. 태준은 지수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답했다. 제목 좋네. 근데 엔딩은 내가 정해도 될까? 어떻게? 태준은 지수를 품에 꼭 안으며 창밖의 에펠탑을 바라보았다. 해피엔딩. 아니 네버엔딩. 우리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끝이 없을 거니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리의 밤 공기 속에 녹아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코디언 선율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다. 15년의 먼 길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두 연인. 그들의 중년은 이제 막 시작된 파리의 봄처럼 찬란하고 뜨거웠다.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며 두 사람을 비추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이자 동시에 새로운 문장의 첫머리였다.